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 모두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이 K 콘텐츠 역량을 세계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콘텐츠계의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막대한 제작비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꺼번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 정도 제작비를 이거 다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준다고 합니다. 막대한 제작비를 그것도 선 지급받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부담을 떨치고 마음껏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출시된 이후에 모든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차지하는 구조로 짜여 있어서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도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수익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위험을 떠안고 투자한 넷플릭스가 성공작에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콘텐츠 산업이 넷플릭스의 하청 공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열악한 제작사들에게 이 넷플릭스는 아주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늘 그래왔듯이 완전한 독점을 이룬 뒤에도 이 기회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경제한방 진행자죠. KBS 박종훈 기자가 쓴 책 부의 시그널을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 돈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경제 흐름을 담은 책 부의 시그널을 받고자 하는 분은 성함과 연락처,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 만점 주식 분석 시간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색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오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일단 원인부터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거예요? 사실 원인은 다들 아시는 내용들인데 네. 이게 이제 그동안 반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또 한 번에 이렇게 쏟아지면서 좀 반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시장을 또 한번 충격으로 좀 오전에 몰았던 게 그 헝다그룹이 이제 좀 약간 부도 위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자산 매각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판타지아라는 중국에 또 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개발 업체 비슷해요. 같은. 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예. 이 회사도 금액이 한 1,000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1,000억 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홍콩에 이제 상장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헝다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주만 해도 홍다 리스크가 좀 잠잠해졌어요. 사실은. 자회사 지분 매각하고 이러면서. 근데 다시 또 판타지아가 이런 일이 또 생겨버리니까 이게 또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불확실성이 또 커진 거죠.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또 이거 진짜 우리가 모르는 또 부동산 문제가 또 있는 건가.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전에 한번 증시가 7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아시는 악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게 인프라 투자 법안이 그게 원래 이번 주 안으로 좀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 달 말로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또 가뜩이나 좀 경기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인프라 투자는 자꾸 안 되고 법안은 안 되고 또 10월 18일이 이제 만기인데 부채 한도 협상 있잖아요. 미국에. 미국 디폴트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미국이 부도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네.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면서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되면 또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인프라 법안도 이것도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되는데. 인프라 법안은 그런데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하는 건데 그게 왜 합의가 안 될까? 그 액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3.5조 달러예요. 3.5조를 원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많다. 일부 조맨친 의원 같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금액을 좀 반대하고 있나 봐요. 그 인프라 법안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회 보장 법안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게 3.5조 달러인데 그건 공화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금액이 너무 크다. 일부 이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속보를 보니까 아까 한국 증시가 잠깐 이렇게 쭉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수정할 수도 있다. 한 2조 달러 정도로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런 이제 뭐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뭐 부채 한도 문제라든가 이게 미국 정치 문제인데 이게 우리나라를 좀 짓누르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또 미국이 재정 지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있고, 또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력난. 근데 사실 이제 그 알아보니까 석탄이란, 그러니까 호주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이제 아예 안 해요. 근데 호주에서 석탄 수입하는 비중이 1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엊그제 패널 중에 3%라고 또 얘기를 맞아요.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언론 기사마다 좀 다른데 팩트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작다. 호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충당하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올림픽도 있고 성과를 내야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지방 정부에 이제 지시 내린 거죠. 그 석탄 줄여. 과잉 충선이 그 발전소 돌리면 안 된다. 이제 석탄으로 돌리잖아요.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눈밖에 날 일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전력난. 그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력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중국에 있는. 근데 이게 결국엔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중국의 또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 지표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천연가스 가격은 튀죠. 천연가스 가격이 튀는 것도 사실은 생산이 안 돼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특히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때문에. 근데 결국 공급 부족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이 천연가스 가격이 튀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물가가 이렇게 튀어버리면 금리를 또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뭐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 그런 우려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근데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만 맞아요. 계속 오르는. 그게 70년대 오일 쇼크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금리를 뭐 20%까지 올려서 한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근데 좀 공교롭게 이게 다 몰려버린 것 같아요. 이 악재들이 한 번에 지난주부터 오늘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기폭제가 됐던 게 또 판타지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취약한데 조금만 건들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이제 국내적 요인은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그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도 규제를 하는데 주식도 좀 규제할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또 유동성 안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찾아보면 뭐 우리나라 수출 좋고 삼성전자 실적 좋은데 이제 거기에 또 반대되는 논리는 너무 좋아서 이제 꺾일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 오히려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피크아웃. 실제로 그래요. 지금 좋다고 하니까는 그럼 좋은 거 있으면 그다음에 내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3분기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군요. 어디 도망갈 데는 없고 이제 주가는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랬고 이제 뭐 또 이따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 더 있었던 게 결국 그거 같아요. 또 최근에 시총이 커졌던 기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언택트 관련주, 뭐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주 뭐 CMO 업체들 시총이 엄청 커졌잖아요, 사실.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머크가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오늘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경기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에도 주가에도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주가 머크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장 오늘 눈에 들어온 뉴스가 그거였거든요. 맞아요. 머크에서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그 완전히 개발한 것까지는 않고 임상 시험 결과 매우 좋다, 맞습니다. 고무적이다, 뭐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백신보다도 이거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경기가 살아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런데 주가가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가 그래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요. 어제 새벽에 다우도 많이 오르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머크에서 이게 성공적 데이터가 나왔다. 어쨌든 요거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FDA에서도 아마 승인해 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코로나 걸리면 정맥 주사를 맞게 되거든요. 정맥 주사를 맞고 좀 한참 또 입원도 해야 되잖아요. 일부 입원도 해야 되고 비용도 비싸요. 사실 이게 정맥 주사가 비싼데
이걸 알약 형태로 하면은 병원에 이제 진단만 받으면 되는 그렇지. 거죠. 집에서 5일 동안 하루에 4알인가 5알을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한 명당 비용이 물론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맥 주사의 3분의 1 정도 한 70만 원 정도.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9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 비용을 내고 내가 5일 정도 집에서 약을 먹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미플루도 그러거든요. 신종플루 걸리셨던 분들이 아마 이거 약 먹으면 나왔던 것처럼. 근데 예전에 신종플루도 되게 무서웠잖아요. 우리 기억을 해보면. 근데 이거 나오고 진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드디어 경제가 정상화되고 특히 이제 생산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공장도 다시 돌아가고 그럼 지금 시장의 최대 악재가 공급이 부족해서 물건을 못 만드니까 이게 풀리겠다. 그래서 미국이 실적 올랐어요.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고 인프라 투자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국도요. 바이오 기업들 시총이 엄청 큽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시총이 되게 커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랑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정복이 되면 완화되면 이들 기업들한테는 좀 이게 악재거든요. 그러네. 반대로 보면. 그러네. 바이오 기업들이. 언택트 기업들이. 그래서 정말 오늘도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이 12% 폭락을 했고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도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시장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거 나와버리면 뭐 굳이 치료제가 뭐가 필요하냐. 막 이제 이런 식의 치료제 백신이 뭐가 필요하냐. 백신.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도 시장은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동안 또 삼성바이오도 많이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바이오주들은 피해주다. 근데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그냥 1, 2% 빠지면 충격을 안 줬겠죠. 막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근데 거기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급락을 했거든요. 카카오가 한 4% 빠졌고. 카카오는 아까 물어보니까 그 토스뱅크가 나오면서. 그것도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8%인가만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플랫폼인데 시총이 또 크잖아요. 그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뭐 삼성전자 하나가 그냥 8% 빠진 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이제 현상이 나와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시장이 나머지 그 수혜주들은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사실 뭐 오늘 면세점, 카지노, 항공, 엔터주는 이제 그 콘서트 열린다 그래가지고 급등하고 자동차도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반등했는데 다른 이제 그 기업들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완전히 좀 밑으로 쏠렸다. 그럼 이 머크가 그 먹는 약 그 치료제를 개발 이제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위드 코로나주는 반등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이오나 언택트 기업들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은 주가는 이제 쭉 내려가고 그랬다는 거군요. 오히려 쭉 내려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왜 그럼 지수가 빠졌냐? 시총이 그쪽이 훨씬 커요. 코로나 수혜주가. 그렇겠네. 그동안 이제 수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나 언택트가 시총이 컸기 때문에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시총이 좀 작거든요. 그게 좀 오늘 지수를 갈랐던 것 같습니다. 그 머크에서 개발한 그 알약 이름이 몰루피라비르? 맞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 80만 원 한다면서요? 치료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 이걸 그 선구매를 한다고 해요. 백신처럼. 맞습니다. 선구매를 그러면 하면은 이것도 그러면은 백신은 왜 공짜로 다 국민들한테 놔줬잖아요. 이것도 근데 예산은 그러면?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일단 예산안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추가 경정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된 거 별도 예산 뽑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예산안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한 명당 92만 원을 책정을 했대요. 하고 그리고 3만 8천 회분을 살 수 있대요. 근데 이거 가정을 한 3만 8천 회분이면 하루에 그 300명 정도 확진자를 예상한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지금 막 2,000명 넘어가니까. 근데 뭐 다 그게 중증 환자는 아니니까 중증 환자한테 아마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 그 언론상에서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9880님하고 6787님이 HMM은 왜 공매도가 큰 주식인가요? 공매도 안 할 수 없나요?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데
공매도 안 할 수 없는 건 HMM이 공매도가 큰 주식인가 보죠? 많죠. 공매도가 좀 많고 예. 이게 그러니까 HMM도 코로나 수혜주였어요, 사실은. 예.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공급 병목 현상 그렇지. 때문에 예. 운임지수가 너무 올라서 주가 작년에 10배 올랐잖아요. 예. 예, 코로나 대표 수혜주인데 역시 이 기업도 오늘 급락했습니다. 해운주도 똑같이 지금 작용을 해버렸어요. 바이오처럼. 예.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풀리면 예. 운임이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운임이 떨어지면 이제 올해보단 내년에 실적이 좀 감소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빠졌고 그리고 HMM의 한 가지 더 악재가 뭐냐면은 그 전환사채 물량이 너무 많아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예전에 그 산업은행이 그때 그 전환사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물량이 주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요. 전체 주식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가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4억 주 정도 되거든요.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로 바꿀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예, 주식 물량이 그러니까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미상환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물량이죠. 그냥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받으려면 이제 나중에 그건 주식으로 전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만기까지 갖고. 예, 만기까지. 돈으로 받든 뭐 주식으로 받든 골라서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만약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주식 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죠? 이게 그러네.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 상장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미리 빠지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근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이거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더 밀어버린 거죠. 그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HMM에 대한 그 전환사채를 많이 갖고 있었으면은 주가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 HMM이 언제 전환사채를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10배가 지금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럼 돈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낫죠. 다 주식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주식이 올랐는데 못하러 옛날 빌렸던 낮은 금액의 돈으로 받겠나 부채로.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주식으로 그럼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식 그 숫자가 엄청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HM이 현대상선이잖아요. 옛날에 너무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급한 배 꺼야 되잖아요. 뭐 살고 봐야죠 일단은. 그래서 유상증자도 했지만 뭐 일단 전환사채로 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다가온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근데 공교롭게 또 주가까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전환하기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5530님이 LG전자 애플카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앞으로 전략 알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애플카를 그러니까 이게 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어차피 애플이 결정할 문제고 LG랑. 근데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LG 마그나가 뭐 마그나라는 기업이 이미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 봤고 LG는 또 애플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또 부품들 만들잖아요. 자동차 부품, 전동차. 그래서 가능성은 높은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애플 하면 좋죠. 근데 애플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고객사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으니까 LG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주가 좀 빠졌거든요. 그 이슈가 소멸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가전 뭐 여전히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PER 기준으로도 한 6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되게 싼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이러다 보니까 애플카 이슈가 나와도 오르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지수 회복될 때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저 다 봤습니다. 뭐 재미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하도 보니까 한번 봤어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 봤는데 보고 그냥 계속 봤어요. 못 끊겠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저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막 전 세계가 막 난리칠 정도의 아니 우리야 사실 그 저희의 옛날 그 게임들을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해봤던 그런데 저게 외국 사람들 정서에 이해가 될까? 그거 좀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라고 해요. 된 것 같아요. 일단 인기 비결은 뭐라고 지금 평가를 받아요? 지금? 기사 보면 일단은 되게 쉽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봐도 자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나 게임을 이해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이거를 뭐 서바이벌 장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매치 같은 거 누구 한 명은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근데 일본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본은 너무 게임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근데 우리나라 나오는 거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지. 그냥 바로 이해되잖아요. 구슬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각색을 잘하는 거 그 영상에 색색으로 조화도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연기들도 잘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된 배경이었던 것 같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2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넷플릭스 미국에서 만들면 보통 막 1,000억 넘어가는 거 많거든요. 근데 200억 투자했는데 시총이 10조가 넘게 올라버려가지고 넷플릭스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저도 그건지 몰랐는데 블룸버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사상 최고가로 이끌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을 보려면요. 전 세계에서 1등 했잖아요. 지금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이런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주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더 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 그 최근에 부진했던 넷플릭스를 좀 살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넷플릭스 같은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게 한번 히트를 치면서 거기 새로운 가입자들이 막 몰려들 거니까는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나라 이제 제작사들 K 콘텐츠 관련된 산업군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어떤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라나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마 이 회사가 상장돼 있었으면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겠죠. 근데 이제 상장은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투자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뭐 지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정재 씨가 소속사로 있는 회사에 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사실은 간접적인 거잖아요. 드라마랑 사실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그랬었고 근데 이제 투자들이 이제 본 거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오리지널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미국에 대박이 났으면 전 세계에 넷플릭스든 아니면 미국에 또 디즈니 플러스도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엄청 하지 않을까. 이제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시아에서만 1등 했거든요.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규모도 많진 않았는데 미국은 완전히 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형 OTT 회사들이 넷플릭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 똘똘한 기업들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드라마 제작 업체들하고. 그 드라마 제작 업체도 되게 좋은 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앉아서 지상파 보는 것밖에 방법 없잖아요. 시간 맞춰가지고 가만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가 완전 을이죠. 방송국이 갑이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OTT 회사가 뒤에 있으면 드라마 제작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돈을 받고도 만들 수 있고 뭐 제작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그런 거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제작 환경도 좋아지는 데다가 몸값이 올라가요. 일단은. 그리고 비용 부담이 없는 게요. 보통은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들도 자기네들이 돈 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들 때. 넷플릭스가 대주니까. 망하면 넷플릭스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나오니까 드라마 제작사들 이제 보는 눈이 다시 달라진 거죠. 앞으로 이런 대작이 또 나올 건데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 디즈니 아까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그것도 지금 한국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11월에 들어와요. 그래요? 한 달에 나오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도 넷플릭스하고 똑같은 그런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 우리나라 그러니까 플랫폼 완전 똑같고요.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건 디즈니는 또 아시겠지만 디즈니 그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걸 이용한 이제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똑같아요. 넷플릭스처럼. 근데 디즈니 플러스의 단점이 볼만한 드라마가 이제 없을 수 있잖아요. 가입을 해도. 그러면 역시 드라마를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제작해달라고 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한 2군데 이미 투자를 한 것 같아요. 투자를 디즈니에서? 디즈니에서 그래서 디즈니 전용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 그럼 넷플릭스도 지금 그 넷플릭스가 성공한 게 넷플릭스 자체 제작
자체 넷플릭스 제작이에요. 오리지널 네. 드라마가 옛날에 그거 뭐 하우스 오브 카드. 맞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는 네. 그 사실은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 히트작이 하나 있으면은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에 그죠. 견적할 만한 네. 상대가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어쨌든 콘텐츠계 플랫폼 기업이 넷플릭스가 하나가 이렇게 독점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네. 양쪽에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게 더 훨씬 좋죠. 몸값을 좀 올리는데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물론 제일 큰 고객사죠. 당연히 예. 여기가 제일 크지만 예. 디즈니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죠. 사실은 제작사 예. 입장에서 좋고 예. 중국도 있어요. 중국의 아이치라는 기업도 아이치라고 있거든요. 아이치. 근데 중국이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예. 중국의 아이치라는 기업도 비슷한 플랫폼이에요. 아하.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지현 씨 주연인데 그거를 제가 판권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제작사 주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넷플릭스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가버린 거예요. 예. 그랬고 거기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티빙이라든가 뭐 웨이브, 예. 뭐 왓챠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자체 오리지널 다 만들거든요. 예. 그럼 이제 완전히 그냥 무한 경쟁인데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야만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려면 드라마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오징어 게임이 더 몸값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 OTT 그러니까 그 이런 이 미디어가 지금 경쟁이 치열하네요. 예.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중국의 아이치 그런데도 중국이 일단 중국이죠. 거기 이제 중국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해당 안 되지만 예. 거기서 아이치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사가지고 중국에 틀 수는 없대요. 근데 예. 왜 그걸 하냐면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동남아 이런 데 트나 봐요.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예, 예. 동남아시아에.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에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판권 사가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K 콘텐츠 이쪽 종목군 관련해서는 이 상승세는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밝은 편.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단기적으로 그게 너무 급하게 반영돼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단기 속도 조절은 좀 염두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1935님이 중국 올림픽 이제 동계올림픽 내년이잖아요.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위안화에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아니 저는 뭐 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 쪽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중국도 지금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요즘에 막 규제도 있고 전력난에다가 누가 봐도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중국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내년부터는 저는 내수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보거든요. 특히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 10월에 결정이 난대요. 근데 연임을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내수를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내수 살리는 방법은 위안화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안화를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7758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중국 주식은 요즘 많이 올라갔나 보죠? 올랐다가 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이분이 홍콩하고 한국 주식은 많이 빠졌는데 중국 주식은 왜 올라가는 건지 그거 물어보셨는데. 중국은 중국도요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규제 이슈 받고 신고가 냈다가 최근에 이제 헝다 때문에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물론 홍콩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분위기 자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중국이 10월 7일까지는 휴장이에요. 국경절 연휴 때문에 장이 안 열리는데 중국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 근데 다만 중국도 이거는 염두에 두세요. 중국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은 이 규제할 건 규제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성장시킬 건 성장시키는데 양극화에 방해되는 거는 규제를 하고 뭐 사교육이라든가 부동산 그런 거는 잡고 대신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중산층을 키우면 되잖아요. 그거 키우는 방법이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고용 늘리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친환경, 반도체, 뭐 전기차. 이런 거는 더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눠서 분리를 하니까 주식 투자한다면 당연히 설비 투자 많이 하는 그 섹터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그렇군요. 자, 그 수출 요즘 그 우리나라 수출 또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해요. 일단 수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출은 잘 되고 참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수출이 잘 됐던가요? 일단 월별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 나왔고요. 예. 9월이 정말 깜짝. 이번에 물론 뭐 추석 연휴가 꼈는데도 예. 그럼에도 놀라운 그 수출이 나왔고 가장 많이 수출이 증가한 거는 석유 제품. 석유 이제 정유 예. 같은 거죠. 예. 예. 그런 게 78.7%나 증가했고 예. 석유 화학 제품도 51%. 예. 컴퓨터도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요새 꺾인다 이러는데도 49%나 증가를 했고 예. 정밀화학 원료도 44%, 예. 철강이 41%나 증가를 예. 했습니다. 예. 반도체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 이상 늘어났는데 예. 근데 이제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수출이 감소한 품목이 가전제품. 예. 가전이 4% 감소, 자동차가 6%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40% 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그 업종에 따라 좀 차별화는 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반도체라든가 화학, 철강 쪽은 굉장히 역대급 지금 실적들이 수출이 나오고 있어서 예. 수출액만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시장이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죠. 수출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거냐. 결국 꺾이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증가율 실제로 증가율이 이번에 16.7% 나왔거든요. 작년 예. 9월에 비해서. 예. 근데 보통 올해 20에서 30% 막 증가율이 나온 거에 비하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일부 있어서 조업 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작년 이제 4분기부터는 예. 그 한마디로 코로나 리스크에서 좀 탈출할 때였어요. 그렇죠. 수출이 막 살아날 때.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는 기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다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성장률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수출 뭐 볼 거 뭐 있냐 꺾이는 것만 남았는데 예. 이런 분이 있고 절대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예. 이렇게 절대치가 매달 올라가는데 예. 뭘 걱정하냐. 예. 예.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그 수출의 그 증가율이 꺾일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던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수출액 절대치가 꺾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주가는. 대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도 길게 보면은 증가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액수만 이렇게 급감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예. 수출액 자체를 반영하면서 주가는 또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5님이 뭐 삼성전자 뭐 그중 코스피를 이끌고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이거 장기 보유하는 게 희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주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예. 오늘 뭐 올해 연중 최저치 기록했다는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유들은 다 노출은 돼 있어요.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 온다. 예. 실제로 가격 떨어지고 있고 예. 내년 2분기까지 안 좋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주가로서의 재료 역할은 저는 크게 못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예. 다만 지금 이 외부 변수가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 아시겠지만 ATM기로 불려요. 사실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뭐가 좀 안 좋으면 아시아에서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 유동성이 좋으니까 뽑기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또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냥 마음대로 매도해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굳이 뭐가 악재 나온 건 솔직히 없어요. 오히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나온 거는 호재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를 나쁘게 봐서 팔았다기보다는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 아닌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일단은 현금을 해놓자. 그런 좀 분위기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기업들을 일단 좀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게 만약에 지금 물어보신 분이 내년 내후년에도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들은 파는 게 맞아요. 아니 반도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변수 때문에 수급 이슈, 삼성전자라는 상징성 이것 때문에 빠진 거면 오히려 사야죠.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오래갈 문제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파운드리도 있고 폴더블 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 다 정상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했던 건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뭐 치료제를 맞건 백신을 맞아서 동남아나 이런 데 공급이 정상화되면 어느 시점에선 다 완화될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죠. 매도하기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빠졌으니까. 그렇지. 매수하긴 좋은데 사실은 개인투자는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알거든요. 개인투자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사라고 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지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문제는 지금 없고 매물이 안 좋은 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단지 외국인 판 것 때문에 삼성전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볼 필요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지금 며칠 있다가 3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죠, 물론. 그거 발표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0월 8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번에도 실적이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거의 역대급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또 매번 역대급이네. 매출액이 분기 매출이 70조 넘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고 70조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분기에 70조 매출에 영업이익도 거기 굉장히 영업이익도 16조 정도. 16조? 그런 기업이 세계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세계 그냥 5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 그러게. 근데 인정을 못 받아요. 이제 너는 꺾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년 돼봐야 되는 건데 너무 좀 박하긴 한데 그게 뭐 시장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한 6개월 먼저 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가격 꺾일 것 같다. 그게 시장이 예상해요. 그럼 내년 2분기를 지금 반영해서 안 가는데 내년 3분기에는 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는 그걸 반영하거든요. 내년 3분기면 7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 내년 1월. 그때부터는 메모리가 받쳐주면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가려면 메모리 때문에 갈 수는 없고요. 그 전에 주가 올라가려면은 저는 비메모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투자 계획 발표 안 했잖아요. 미국에다가 그걸 발표를 해서 뭐 TSMC로 쫓아가든지 이런 뭔가 그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그 전에라도 먼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만 가지고는 연말이나 내년 초고 그 전에 가기 위해서는 비메모리가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삼성전자 수율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고객사도 좀 뭐 구글도 있고 뭐 일부 AMD랑도 협업을 하는 것 같고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칩 수주했다는 뉴스도 하나 뜨긴 떴거든요. 고객사가 좀 다변화된다는 얘기도 일부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100% 팩트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그걸 알려준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연말 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너무 메모리 보지 마시고 메모리는 다 알려졌으니까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그게 됐을 때 저는 좀 단기간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3분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렇게 70조까지 매출이 올라간다는 게 삼성전자 뭐 메모리도 있고 뭐 비메모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만 지금 16조 원 중에서 9.2조 원 정도가 메모리 쪽에서 지금 실적이 나올 걸로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매됐던 갤럭시 그 폴더블 요것도 좀 일부 도움을 줄 거라고 거의 전 사업부가 다 좋대요. 대부분 좋은데 그중에서도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실적 상승을 이끌 것 같다. 근데 역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메모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꺾인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좋아도 반영을 못하는 좀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좀 보면은 판매 실적이 9월 판매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차량. 그런데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게 올 봄부터 계속 이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3분기부터는 완화된다고 했어요. 실제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때 이제 그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동남아를 강타를 해버린 거예요.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쪽에 반도체 공장이 많아요. 후공정 마무리해주는 그 공장들이 자동차 반도체를 받아다가 마지막 서비스를 해주는데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역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두 달 미뤄지니까 다시 이제 공장 돌린대요. 근데 이게 한두 달 미뤄지면 반도체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병목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못 돌리는 거죠. 반도체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바로 투입해. 부족한 거 다 채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도요타도 막 감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대차도 막 공장이 감산 들어가고 막 일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실제 판매량 데이터도 보시면 9월 달에 지금 우리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판매량이 급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차가 한 22%, 그다음에 기아가 14%. 기아는 그동안 굉장히 잘 그 판매량을 유지했는데 기아마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좀 굳이 희망을 찾아보면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나오고 하면 정상화 될 수 있잖아요. 공장 가동 정상화되면 시점의 문제지. 분명히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들 점유율이 사상 최초로 11%를 넘어갔어요. 미국에서. 점유율이 11.1% 기록했더라고요. 두 개 합쳐서. 11.1%. 그러니까 10% 좀 넘은 지가 좀 됐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막 항상 미국에서 6% 7%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차 잘 나와서 늘렸는데 다른 나라 제품들은 막 이렇게 점유율이 왔다 갔다가 심한가 봐요. 현대차하고 기아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이오닉 5나 전기차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서 현대 기아는 일단은 지금 좀 최악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아마 이제 제가 그때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바꿀 것 같다. 자동차를 이제 내재화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거를 뭐 100개씩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테슬라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작대요. 뭐냐면 중앙 집중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 현대차 예를 든 거예요. 저기 정확한 개수는 저도 모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나 일반 이제 완성차는 엔진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근데 각각의 그런 부품들에 수많은 ECU라는 그 반도체가 들어가서 각각 컨트롤해요. 그 반도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5개만 들어간대요. 5개가 묶어가지고 중앙 형태로 컨트롤 다 해요. 똘똘한 큰형님 반도체가 다 권해진다 이거죠? 근데 반도체 그러면 수급이 자유롭죠. 좀 다른 업체 100개 들어갈 거를 예를 극단적으로 든 거지만 5개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번에 실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9월에 그 테슬라가 이제 고객들한테 차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버렸대요. 정상보다 더 많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하고 관련이 없네. 이제 그게 이제 테슬라의 장점이죠. 그래서 주가 지금 올라갔어요. 제가. 테슬라는 그럼 지금 그 차량 납품하고 이러는 게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수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른 회사 제품들은 지금 뭐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테슬라는 22만 대를 예상했더라고요. 시장에서 24만 대를 공급을 한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들도 향후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게. 8889님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거 여기 미래투자 관심을 갖고 싶은데 좀 인사이트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인사이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져서 다만 이제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전기차하고 수소차 방향은 좀 달라요.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 우리가 차고 다니는 그런 쪽이고 수소차는 상용차에 유리하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용. 트럭이나 버스. 왜냐하면 주행거리도 엄청 길고 그게 수소차는 한번 충전하면 1000km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5분이면 끝나니까. 기름 넣는 것처럼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데 근데 전기차는 아무리 빨리 해도 급속 충전은 또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니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거기다 충전하는데 시간 다 버려버리면 그게 시간이 완전히 돈이잖아요. 그래서 수소차하고 그 전기차는 좀 결은 다르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되 그래서 당연히 시장은 전기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수소차도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소차, 그거 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그래도 수소차를 좀 키우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마다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160km인가 고속도로. 충전소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수소 충전소.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차 그냥 깔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독일 제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한 회사도 우리도 수소차 하겠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대차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커지거든요. 나 혼자 해가지고는 이거는 그렇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현대랑 도요타만 하거든요. 혼다는 접었어요 하다가. 혼다는 수소차 우리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렸고 그러니까 더 위축된 거죠. 근데 만약에 독일의 몇 개 기업이 우리도 수소할게 이러면 시장 진짜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도 저는 방향성은 맞으니까 공부해서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이제는 수소 경제 시대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맞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을 이제 수소가 워낙 이제 클린 청정 에너지원이니까 수소가 석탄을 대체하는 거죠, 사실은. 석탄 대신에 수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좀 그랬던 거지. 그거를 이제 대체를 하면 무공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수소를 발생하는 게 이제 어떤 천연가스나 뭐 그게 뭐 그린가스, 블루가스, 뭐 그레이가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생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데 너무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태양광으로 그 전기를 발생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보편적인 게 이게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제철 공장이나 거기 보면 수소가 나온대요. 그 천연가스를 개질을 하면은 열분해를 하면 이게 수소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한 톤을 생산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이산화탄소가 8톤이나 나온대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네.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 장치를 거기 옆에다 설치한 게 블루수소. 아이고, 그거는 뭐.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게요. 자, 뭐 거의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해 사실 여행업계, 항공업계가 가장 그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었잖아요. 근데 하나투어가 이제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전환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 이거 준비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준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이거 전 직원을 그냥 갑자기 출근시키진 않거든요. 여전히 어렵잖아요. 아직 적자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니까. 내년에 이제 패키지 여행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리 기획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유럽에도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일부 국가에도 사이판 같은 데는 또 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버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풀리는 거죠. 근데 유럽은 되게 먼 나라인데 유럽이 진짜 열리면 이제 해외여행 진짜 현실화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또 마진도 좋잖아요. 장거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이 현장에 복귀했다는 건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그 경영진들이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투어도 좀 안타깝지만 구조조정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뭐 희망퇴직도 받고. 그래서 어쨌든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귀를 해서 정상화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제 조금씩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신호탄들이 조금씩 나오고 경구용 치료제도 그 신호잖아요. 사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7489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작전주 피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작전주 어떤 분들은 이거 골라서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뭐 그런데 피하는 법. 피하는 게 아니라 작전주는 이제 대부분 자기네들만 정보를 알아요. 절대 노출이 안 돼요. 그래야지 작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한테 들어왔다는 건 이미 노출이 됐다는 거고 뒤늦게 그리고 그 기업을 한번 알아보세요. 보면 대부분 부실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의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재료가 있으면 재료가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알려줄 리도 없고. 근데 주가가 이제 그런 어떤 루머는 돌아요. 시중에 나한테도 들어올 정도로. 근데 주가가 그래서 급등을 하거든요. 급등을 하는데 결국엔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루머가 퍼질 때 들어가세요. 들어가는데 운 좋으면 먹죠. 수익도 내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작전주에 당하냐면 결국에는 재료가 나와요. 이거 진짜네? 더 사요. 재료 나온 날. 그날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날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 재료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 그 재료라는 게 대부분 뭐 그 어떤 호재 그러니까 그 미리 아는 거죠. 어떤, 무슨 우리가 뭐 2차 전지 새로운 기술을 뭐 개발했다 뭐 이런 그런 거면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데 뭐 그냥 얼토당토하는 재료들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료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올려놓고 재료가 실제 나오면 개인들은 진짜 내가 들은 재료가 있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더 사버리는 거죠. 진짜 맞았네 그 사람 얘기가. 근데 실제로 본 주인들은 다 털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게 진짜 재료인지 아닌 재료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작전주라는 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뭐 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 끝내야겠는데요. 그분이 정보 받은 분이 알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 이사님.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